내 돈 1200만 원으로 보낸 시어머니 칠순 여행. 보라카이 샹그릴라 리조트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투숙객 명단을 읽어 내려갑니다. 박재혁, 박영숙, 박종수, 박재희, 이연서 그리고 오수연. 오수연. 남편의 전처 이름이 내 돈으로 예약한 호텔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전처를 초대하고 남편은 한 달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항공권, 호텔, 액티비티 전부 현서 씨의 카드로 결제된 여행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전 며느리 재워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현서 씨는 그날 밤 호텔 예약을 취소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칠순의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 6명은 캐리어를 끌고 보라카이 해변 한복판에 내쫓기게 되죠. 통쾌하다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숨겨진 4천만 원 사채, 전처에게 흘러간 생활비,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현서 씨는 이 배신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이연서입니다.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10년째 일하고 있고 누구보다 숫자에 밝아서 시댁 살림까지 도맡아 해왔죠. 제 돈으로 시어머니 칠순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시댁이 나 몰래 남편 전처를 데려갔습니다. 항공권, 호텔, 액티비티 전부 제 카드로 결제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텔 예약을 취소했고 시댁은 보라카이 해변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라카이 샹그릴라 리조트 로비는 하얀 대리석 바닥에 야자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체크인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6개월 동안 모은 1200만 원의 무게를 떠올렸죠. 시어머니 칠순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시댁 식구 5명의 항공권, 디럭스룸 2개, 호핑 투어까지 전부 제 카드 한 장으로 긁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결제 완료 문자를 받고 남편 재혁이 고생했어. 현서야라고 한마디 던졌을 때 저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이연서 고객님, 예약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투숙객 명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재혁, 박영숙, 박종수, 박재희, 이연서, 그리고 오수연. 총 6분 맞으실까요? 오수연. 저는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손이 움찔하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더니 목 안쪽이 바짝 말랐죠. 잠깐만요. 마지막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며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오수연 님이요. 3일 전에 추가 등록되셨네요. 오수연은 남편 박재혁의 전처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로비 한쪽 기둥 뒤로 걸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엄지로 남편 이름을 눌렀죠. 신호음이 4번 울리고 나서야 재혁이 받았습니다. 현서야. 도착했어? 나 지금 방에 짐 풀고 있지. 오수연이 왜 여기 있어? 재혁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2초, 3초 아무 말도 없었죠. 그게 어머니가 하준이를 데려오려면 수연이도 같이 와야 한다고. 그걸 왜 나한테 미리 안 말해? 화낼까봐 미리 말하면 여행 자체가 틀어질 것 같아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도로 앉아 핸드폰을 두 손으로 쥐었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3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800만 원, 시댁 보일러 교체 350만 원, 시누이 제이 전세, 보증금 보탬 2천만 원. 그 돈들이 숫자가 아니라 제가 야근하고 점심을 굶고 적금을 깨던 날들의 무게로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시누이 제이가 실수로 제게 보낸 가족 단톡방 캡처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그 캡처 속 시어머니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수연이한테 비행기표 끊어줬다고 전해라. 현서는 몰라도 돼. 그 아래 남편의 답장. 네, 알겠습니다. 그걸 받고도 저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호텔 예약, 항공권, 액티비티 바우처를 전부 정리했죠. 예약자 이름, 결제 카드, 취소 가능 여부까지 하나하나 엑셀에 정리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전부 제 이름, 제 카드였어요.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서 시댁 식구들과 합류했을 때 전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에 호강한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항공사 앱으로 전처가 별도 항공편으로 보라카이에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였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제역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기내식을 나눠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잘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갑자기 친절해지는 이 남자의 패턴을 3년차 아내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칼리보 공항에서 벤을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죠. 하준이 엄마 비행기가 좀 늦는데. 벤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봤고 시누이 제이는 핸드폰만 내려다봤습니다. 제역은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선을 앞좌석 등받이에 고정한 채 입을 다물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비에서 그 이름을 직접 확인한 이 순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핸드폰의 호텔 예약 앱을 열었죠. 내 이름, 내 카드. 취소 버튼 한 번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모두 체크인 시키고 내일 아침 결제 연장 시점에 카드 승인을 거부하면 호텔에서 알아서 퇴실 절차를 밟을 겁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죠.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확실하게. 방에 올라온 저는 남편에게 피곤하다고 말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역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불을 덮어줬지만 저는 벽을 보고 눈을 감았죠. 어둠 속에서 3년간 시댁에 건넨 돈의 목록이 영수증처럼 한 장씩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800만 원, 보일러 350만 원, 시누이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이번 여행 1200만 원, 합치면 4350만 원이었습니다. 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시간이 전부 거기 들어가 있었죠. 제역이 침대 반대편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서야, 나 할 말이. 피곤해. 내일 얘기해.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죠. 제역이 한숨을 내쉬더니 등을 돌렸습니다. 이 남자의 한숨 소리가 이렇게 역겨운 적은 처음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내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떤 얼굴이 나타날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시험 문제 같았죠. 다음 날 저녁 레스토랑에 내려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테이블 위에 6인분을 세팅해 놓고 계셨습니다. 6. 시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제 얼굴을 봤습니다. 현서야, 앉아. 하준이 엄마도 곧 오니까 같이 먹자.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니?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당연히 이해해야지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죠. 시아버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고 시누이 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메뉴판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전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빼고. 30분 뒤 레스토랑 입구에 오수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준이 손을 잡고 들어오며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 앞에서 한 번도 짓지 않은 웃음이었죠. 남편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수연이 하준이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죠. 하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했지? 잘했어. 시어머니가 하준이 머리를 쓸어넘기며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비행기 힘들었지? 배고프지? 여기 앉아. 이거 먹어. 시어머니가 수연 앞에 접시를 밀어주는 걸 보며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3년 동안 명절마다 차례상 음식을 새벽부터 준비하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반찬 종류를 바꾸고 생신 때마다 용돈 봉투를 챙겼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음식을 덜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 식탁 위에서 선명해졌죠.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수연에게 새우를 까주고 하준에게 주스를 따라주며 연신 웃었습니다. 정작 며칠 전 산부인과에서 확인한 임신 5주차.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식탁 위에서 없는 사람이었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가 갑자기 제 쪽을 보며 말했죠. 현서 이모, 이거 맛있어. 이모도 먹어. 하준이가 작은 손으로 빵 조각을 제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간 제가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감기 걸리면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려줬던 아이. 이 식탁에서 저를 사람 취급하는 건 이 6살짜리 뿐이었죠. 고마워, 하준아.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준이가 해맑게 웃었죠. 그 웃음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일 다 같이 호핑 투어 가자. 하준이 바다 좋아하잖아.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네, 어머니. 하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 호핑 투어도 제가 예약하고 제가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천천히 마셨죠. 아무도 제게 내일 일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예약한 건데 저는 의논 대상도 아니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재혁이 문을 닫자마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재혁이 침대 끝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네가 화낼까봐 참아. 한 달. 저는 그 두 글자를 천천히 되씹었죠. 한 달 동안 이 남자는 제 옆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이걸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현서야, 나도 난감했어. 어머니가 하준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떡해. 알겠어. 저는 그 말만 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소리에 묻혀 소리 없이 울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물방울 사이로 일그러졌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5주밖에 안 된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아이에게만큼은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 뷔페에서 시어머니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트 10시 출발이래. 다들 준비해. 수연이 하준이 입에 요거트를 떠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재혁이 제 접시에 과일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현서야, 파인애플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죄책감에 과일을 올려놓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포크로 파인애플을 찔러 입에 넣었죠. 달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호핑 투어 보트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뱃머리에 앉아 하준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바다를 가리켰죠. 하준아, 저기 봐. 물고기 보여?
하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수연이 재혁에게 고개를 돌렸죠. 재혁 씨, 하준이 등에 선크림 좀 발라줘. 어제 좀 탄 것 같아. 재혁은 아무렇지 않게 선크림을 짜서 아이 등에 문질렀습니다. 전처와 나란히 앉아 아이 등을 쓰다듬는 남편의 옆모습.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원래 가족의 모습이라는 듯. 저는 보트 뒤편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지만 손을 들어 치울 기운도 없었죠. 내 돈으로 빌린 보트였습니다. 내 카드로 결제한 기름값이 이 엔진을 돌리고 있었죠. 그 위에서 전처와 시댁이 화목한 가족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뒤편으로 걸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 바다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현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하고 시아버지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으면서 막지 않았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건지. 저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내일 아침 실행할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했습니다. 보트가 섬 하나에 정박했을 때 수연이 하준이 손을 잡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재혁이 뒤따라 물에 들어가 하준이를 어깨 위에 태웠죠. 하준이가 소리를 지르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변 의자에 앉아 손뼉을 치며 말했죠. 아이고 이쁘다. 재혁아, 하준이 잘 잡아. 저는 해변 뒤편 나무 그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완벽한 그림이었죠. 아니, 제가 없는 쪽이 이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호핑 투어에서 돌아온 오후 복도에서 신우이 제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언니, 그 카톡 내가 실수로 보낸 거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가 상처받은 거잖아.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이의 어깨를 2번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제이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네가 보내줘서 고마워, 제이야. 그날 밤 모두가 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재혁은 샤워실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었죠. 먼저 카드사 앱에 접속해 해외 결제 한도를 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 앱에서 취소 요청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취소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떴을 때 샤워실 문이 열리며 재혁이 나왔습니다. 현서야, 내일 뭐 하고 싶어? 어머니가 시장 구경 가자고 하시던데. 저는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나는 쉴래. 그래, 푹 쉬어. 재혁이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내일 아침 10시면 이 남자가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상상이 됐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새벽 5시 저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재혁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카드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문을 닫았죠. 복도의 비상등이 초록빛으로 길을 비춰줬습니다. 로비에 내려가니 미리 예약해둔 디스커버리 쇼어스 리조트 셔틀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앉았죠. 셔틀이 출발하자 샹그릴라 리조트의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거예요. 디스커버리 쇼어스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죠.
3주 전부터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겼던 번호였습니다. 박재혁 씨 배우자분이시죠? 연대보증건으로 꼭 통화해야 합니다. 이준호. 저는 그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남자가 받았죠. 여보세요. 이연서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연대보증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준호라는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재혁 씨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재혁 씨가 퇴사하면서 제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세워서 사채 4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최근에 독촉장이 저한테 날아오고 있어서 혹시 배우자분이 이 채무를 알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4천만 원. 저는 발코니 난간을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인 건지 아세요? 전처분 되시는 오수연 씨 네일숍 확장 자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씨가 직접 말한 적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매달 남편 통장에 넣어주던 생활비가 어디로 새고 있었는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죠. 이준호 씨,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47분. 결제 거부가 확인되는 10시까지 1시간 남짓 남아 있었죠. 저는 방 안 소파에 앉아 룸서비스로 시킨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바깥으로 보라카이의 파란 바다가 발코니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죠. 10시 3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죠. 1통, 3통, 7통, 12통. 저는 화면만 내려다보며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죠. 현서야, 호텔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 나가래.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호텔 측은 결제 실패 확인 후 1시간의 유예를 줬을 겁니다. 하지만 시댁 누구도 남은 숙박비를 현장에서 결제할 능력이 없었죠. 11시쯤이면 짐을 싸서 로비로 내려와야 했을 겁니다. 칠순의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 시누이, 전처, 하준이까지 6명이 캐리어를 끌고 화이트비치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칠순날 이수모를 안겨? 해변에서 갈 데가 없다. 평생 용서 못한다. 장문의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답장을 쳤죠. 딱 한 줄만. 어머니, 그 호텔은 제 돈으로 예약한 겁니다. 제 돈으로 전 며느리 재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이준호가 보내준 자료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전처 수연의 네일숍 확장 비용을 대주고 있었고 그 돈은 제가 매달 넣어주던 생활비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죠. 심지어 이번 보라카이 여행 중에도 수연에게 2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누이 제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댁 친척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올린 장문을 캡처해서 보내준 거였죠. 현서가 칠순날 가족을 거리에 내쫓았다. 폐륜 며느리다. 그 아래 재혁의 고모, 이모, 사촌들이 줄줄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재혁이가 불쌍하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한국에 있는 대학 동기 변호사 민지에게 이준호의 자료와 카톡 캡처를 전부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메시지를 보냈죠. 민지야, 귀국하자마자 이혼 상담 잡아줘. 민지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저녁 신우이 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죠. 언니, 나 오빠 폰 봤어. 오빠가 수연이랑 다시 만나고 있었어. 엄마 폰에서 둘이 주고받은 카톡도 봤는데 내가 캡처해뒀어. 언니한테 보내줄게. 저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제이야.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라카이의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퍼지고 있었죠. 이 자료가 제 이혼 소송의 칼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라카이에서 귀국한 다음 날 저는 신혼집에서 옷가지와 서류만 캐리어 하나에 담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대학 동기 민지의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민지가 거실 테이블 위에 이불과 베개를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 마음 정리되면 그때 다음 생각하자. 민지가 제 캐리어를 받아 구석에 세워주며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민지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준호를 처음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전화로만 듣던 차분한 목소리의 주인은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이준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정리했습니다. 사채 관련 서류 원본하고 저한테 온 독촉장 사본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전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 씨, 재혁 씨가 이 돈을 전처한테 넘긴 정황을 직접 들으신 거죠? 네. 퇴사 직전에 재혁이가 직접 말했습니다. 수연 씨 가게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민지가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죠. 현서야, 이준호 씨 진술이랑 서류가 남편 유책 입증의 핵심이 될 수 있어. 여기에 제이가 보내준 카톡 캡처까지 합치면 충분해. 저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간 제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종이 위에 글자로 찍혀 있었죠. 민지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소송 전략 정리하자. 첫째, 남편이 결혼 기간에 내 동의 없이 사채 4천만 원을 끌어가서 전처한테 넘긴 것. 둘째, 전처랑 계속 만나고 있었던 정황. 이 두 가지면 법적으로 남편 잘못이 확실하고 재산 나눌 때도 네가 유리해. 시댁에 나간 돈은 네가 시댁에 쓴 4,350만 원 부당하게 가져간 거니까 돌려달라는 청구도 넣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추가로 필요한 서류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민지 사무실을 나서는 이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도 재혁에게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재혁이 퇴사하면서 연대보증을 떠넘기고 잠적한 거였으니까요. 소송 준비와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몸이었습니다. 임신 7주차의 입덧은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죠. 회사 화장실 칸에 쪼그려 앉아 구토를 하고 찬물로 입을 헹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리에 돌아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이 메스꺼움보다 강했죠. 남편 재혁은 귀국 후 매일 전화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현서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어디 있는 거야? 집에 와서 얘기하자.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한 통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시댁 친척들에게 제가 가정을 파탄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고 시어머니의 사촌 올케라는 사람이 제 회사 대표 이메일로 직원 이현서의 인성 문제라는 항해 메일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죠. 이 과장, 개인 문제로 외부에서 회사에 연락이 오면 곤란해.
정리 좀 해. 팀장이 모니터를 돌려 메일 내용을 보여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왔죠. 그날 밤 민지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숨이 막혀서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핸드폰 화면이 켜졌죠. 이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다음 미팅 때 필요한 서류 정리해 두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소송 동지로서의 담담한 안부가 무너지기 직전이던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줬죠.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주 후 민지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법원 민원실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서야,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같이 가자.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신우이 제이가 민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이가 핸드폰을 내밀었는데 화면에는 남편과 전처의 카카오톡 대화가 찍혀 있었죠. 현서한테 이혼 먼저 당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하자. 아이 낳으면 양육비라도 뜯어내자. 저는 그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제이가 눈물을 쏟으며 말했죠. 언니 미안해. 나도 이제야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겠어. 민지가 제이에게 휴지를 건네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죠.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이 남자는 제 뱃속 아이가 생기는 것조차 전처와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양육비를 뜯어낼 수단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간 제가 바친 돈과 정성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수확할 밭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민지 집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는 배 위에 손을 얹었죠. 우리 둘이면 충분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이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정이 3번 불성립으로 끝난 뒤 드디어 본안 재판이 열렸죠. 저는 만삭의 배를 안고 법정 의자에 앉았습니다. 임신 37주차, 배가 너무 불러서 의자 앞으로 바짝 당겨 앉을 수도 없었죠. 민지가 서류 봉투에서 증거 자료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신우이 제이가 캡처한 카톡 대화, 이준호의 사체 관련 진술서, 남편이 전처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까지. 민지가 또박또박 설명할 때마다 맞은편에 앉은 제역 측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제역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이 자금 흐름에 대해 소명하십시오. 제역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역의 변호사가 대신 일어나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피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세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역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3년간 제 등 뒤에 숨어 비겁하게 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죠. 시어머니가 제 만삭배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서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보라카이 해변에서 갈 곳 없으실 때 이 손주 생각하셨어야죠.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렸습니다. 저는 돌아서 복도를 걸었죠. 법원 출구에 민지와 이준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종이컵을 내밀었죠. 유자차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유자차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수고하셨습니다. 현서 씨.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죠. 목 안쪽으로 따뜻한 것이 내려갔습니다. 2주 후 선고일, 저는 같은 법정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피고 박재혁의 유책을 인정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를 배분한다. 시댁에 유용된 금액 중 2,800만 원에 반한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더했죠. 2,800만 원의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까지. 저와 아이가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아줬죠. 끝났어, 현서야. 저는 민지의 어깨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확정 사흘 후 민지가 축하한다며 예약해준 식당에서 셋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 민지, 이준호. 이준호가 물잔을 들며 말했죠. 현서 씨가 다 해낸 거예요. 저는 서류 좀 정리해드린 것뿐입니다. 민지가 젓가락으로 이준호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겸손은 준호 씨 진술서 없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끝났어. 저는 국물을 떠먹으며 이준호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10개월 동안 소송 동지로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해주고 힘들 때 짧은 안부를 보내주던 사람. 이 사람에게 신뢰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곧 태어날 아이에게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서야,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민지의 표정이 딱딱해져 있었죠. 재혁이 항소 준비 중이래.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 공동 친권 주장할 가능성 높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을 찼죠.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번에도 지지 않을 겁니다. 이혼 확정 3주 후 임신 39주차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표정을 굳혔죠. 이현서 씨, 아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요. 오늘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진료대 위에서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간호사가 달려와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펜을 잡은 손끝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죠. 괜찮을 거야, 우리 아이. 엄마가 여기 있어. 마취가 퍼지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민지 집 화장실 거울 앞에서 배에 손을 얹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 눈을 떴을 때 회복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이현서 씨 수술 잘 끝났어요. 딸이에요. 딸.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간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관찰 중이에요. 2.4kg으로 좀 작게 나와서 며칠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기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죠. 보고 싶어요. 아이 보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휠체어로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은 안정하셔야 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이 아니라 기계에 둘러싸여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몸에 센서가 붙어 있는 아이가 보였죠. 투명한 상자 안에서 주먹만 한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속삭였죠. 서윤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서윤이가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을 리 없는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민지가 병원에 찾아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꽃다발 대신 서류 봉투를 들고 왔죠. 민지가 병실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서야, 축하한다는 말 먼저 하고 싶은데 재혁이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 저는 침대에 기대 앉은 채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뭐래? 아직 정식으로 서류 낸 건 아닌데 재혁이 변호사가 아이 출생 신고되면 바로 공동 친권 청구 들어간다고 통보해 왔어.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속이 더 뒤집혔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잖아. 10개월 동안 혼자 버텼잖아. 나도 알아. 근데 법적으로 아빠니까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야. 대비해야 해. 민지가 제 손을 잡았죠. 서윤이 태어나면 바로 출생 신고하자. 그때부터 싸움 시작이야. 이틀 뒤 서윤이가 집중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서윤이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2.4kg의 무게가 세상 전부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서윤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머리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죠. 우유 같은 냄새.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윤이를 안고 태어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친정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아이고 이쁘다, 우리 서윤이. 할머니가 왔어. 엄마 와줘서 고마워.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어머니가 제 캐리어를 대신 끌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민지 오피스텔이 아닌 친정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윤이를 아는 제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진짜 엄마로서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서윤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서야 왔어. 재혁이 쪽에서 법원에 냈어. 공동 친권이랑 면접교섭권 확대 청구. 저는 서윤이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손이 멈췄죠. 뭐라고 썼는데? 네가 출산 후에 회사 쉬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아빠 쪽이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분유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윤이가 입을 떼고 칭얼거렸죠.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분유병을 서윤이 입에 물렸습니다. 무급휴직 중인 거 노린 거네. 응. 타이밍 잡아서 들어온 거야. 서윤이가 분유를 다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어깨에 올려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민지야, 어떻게 해야 해? 경제력 회복이 급선무야. 복직이든 사업이든 수입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래야 양육권에서 안 밀려. 전화를 끊고 서윤이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산후조리 기간 동안 밤마다 준비해 온 사업 계획이 떠올랐죠. 동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홍보를 대신 해주는 광고 대행업.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조리원을 나온 뒤 3개월은 전쟁이었습니다. 재혁 측의 양육권 소송에 맞서려면 수입을 증명해야 했고, 저는 서윤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업 준비에 매달렸죠.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든 날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광고대행법인 설립. 전 직장 거래처 3곳에 연락을 돌렸고 일주일 안에 계약서 3장의 도장을 찍었죠. 첫 달부터 매출이 찍혔습니다. 새벽 3시에 서윤이 분유를 물리고
트림시킨 뒤 다시 재우고 노트북을 열어 광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감기면 찬물로 세수하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죠. 서윤이가 다시 울면 노트북을 덮고 달려가 안아 올렸습니다. 하루가 30시간이어도 모자랄 것 같은 나날이었죠. 친정 어머니가 매일 아침 서윤이를 봐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죠. 현서야, 얼굴이 반쪽이 됐다. 좀 쉬어.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 다음 달이면 거래처 하나 더 들어와.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어머니가 식탁 위에 미역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후루룩 마시고 가방을 들고 나갔죠. 거래처 미팅에 늦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에게 사업자 등록증, 매출 증빙, 서윤이 소아과 정기 검진 기록, 친정 부모 양육 보조 확인서를 전부 전달했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양육 환경 조사에서 밀릴 일 없어. 민지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재혁이 쪽은? 민지가 안경을 벗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채 아직 못 갚았고 수연이랑 같이 살고 있어. 하준이까지 셋이서 원룸이야. 안정적 환경이라고 주장하기엔 근거가 빈약하지. 이준호 씨 진술서는? 제출 완료. 재혁이가 사채 끌어다 전처한테 넘긴 경위 상세하게 적어줬어. 제의 서면 증언도 접수했고. 민지가 서류 봉투를 닫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서야, 다음 주 화요일이야. 준비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권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서윤이를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서윤이가 제 손가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죠. 서윤아, 엄마 금방 올게. 할머니랑 놀고 있어. 서윤이가 입을 삐죽거리더니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죠. 오늘 이기고 오면 다시는 이 아이를 두고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법원 심리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치마 위에 문질렀죠. 복도 끝에서 민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죠. 떨려? 안 떨리면 거짓말이지. 다 될 거야. 우리 준비 많이 했잖아. 민지가 제 무릎을 2번 두드렸습니다. 심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맞은편에 재혁이 앉아 있었죠. 10개월 전 이혼 재판 때보다 볼이 더 꺼져 있었고 양복 소매가 손목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재혁이 잠깐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저는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죠.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양측 양육환경조사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부터 소명해 주십시오. 민지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죠. 원고 이연서는 출산 3개월 후 광고대행법인을 설립해 현재 월 고정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친정 부모가 양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소아과 정기 검진을 빠짐없이 수행했고 출생 이후 모든 양육을 전담해 왔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피고 측 소명하십시오. 재혁 측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판사가 먼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피고 측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상환 채무가 있고 현재 전 배우자와 동거 중이며 출생 이후 자녀를 직접 돌본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을 잘랐죠. 계획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였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남자가 서윤이를 안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조리원에 찾아와 소리 지르기만 했지 아이를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판사가 추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준호의 진술서. 재혁이 사체를 끌어다 전처에게 넘긴 경위가 낱낱이 적혀 있었죠. 판사가 진술서를 한 장씩 넘기는 동안 재혁 측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신우이 제2의 서면 증언도 읽혔습니다. 증인 박재인은 서면을 통해 피고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재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턱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판사가 안경을 벗고 양측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심리실 안이 조용해졌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윤이가 제 손가락을 잡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죠.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자녀 이서윤의 단독 양육권은 원고 이현서에게 부여합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월 2회 지정된 장소에서 감독하에 실시하며 양육비는 월 150만 원으로 확정합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지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진짜 끝났어.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6개월간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심리실을 나와 법원 복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울었습니다. 민지가 제 등을 쓸어주며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어줬죠.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복도 끝에 이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멀찍이 떨어져 벽에 기대어 있다가 제 눈과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양육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만나지 않기로 했던 약속. 이준호는 법정에 들어오지 않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법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재혁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서야.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죠.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초라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양복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구두 끝이 닳아 있었죠. 미안했다.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3초쯤 재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위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죠. 한때는 이 사람의 이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괜찮아라고 말했을 겁니다. 한 달 전이라면, 석 달 전이라면.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서윤이의 얼굴밖에 없었죠. 재혁 씨, 건강하세요.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이의 카시트가 놓인 뒷좌석 문을 열고 카시트 위에 올려둔 서윤이 딸랑이를 손에 쥐었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재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고 앞을 바라봤죠. 친정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윤이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서윤이를 받아 안으며 웃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볼에 작은 손을 대고 까르르 웃었죠. 엄마, 우리 이겼어. 양육권 확정 6개월 뒤 저는 광고대행법인의 직원을 3명으로 늘렸습니다. 동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거래처가 12곳으로 불어났죠. 서윤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하원 때마다 서윤이가 오늘도 제일 많이 웃었어요 라고 말해줄 때면 하루의 피로가 녹았습니다. 이준호와는 양육권 소송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다시 만남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그 다음에는 서윤이를 데리고 공원 산책. 이준호가 서윤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서윤이가 낯을 가리지 않고
손가락을 잡았던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서윤이가 편안해하는 속도에 맞춰 저도 마음을 열어갔죠. 서윤이 첫 번째 생일을 지낸 그의 여름, 저는 서윤이를 안고 보라카이 디스커버리 쇼어스 리조트에 다시 섰습니다. 1년 전 시댁이 쫓겨났던 그 해변. 이번에는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오롯이 제 가족을 위해 예약한 여행이었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투숙객 성함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연서, 이서윤. 2명이요. 제 이름과 제 딸의 이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에 서윤이를 안고 화이트 비치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서윤이가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까르르 웃었죠. 1년 전 이 해변 위에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을 시댁의 모습이 잠깐 스쳤지만 복수의 쾌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제 선택으로 만든 삶에 대한 담담한 자부심이었죠. 서윤이를 재우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보라카이의 노을이 바다 위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 전에는 내 돈으로 남의 행복을 사줬지. 이번에는 내 돈으로 내 행복을 샀어.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신우이 제이가 보낸 메시지였죠. 언니, 오빠 근황 들었어. 수연이랑 다시 합쳤는데 원룸에서 살고 있대. 사채를 아직 못 갚아서 엄마도 이제 오빠한테 등 돌렸어. 저는 그 메시지를 5초쯤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삭제했죠. 방 안에서 서윤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저는 발코니 문을 닫고 서윤이 옆에 누웠죠. 서윤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어떠셨나요? 돌이켜보면 그때 호텔 예약 취소 버튼을 누르던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참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거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게 무시와 배신뿐이라면 그건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되찾아야 할 신호입니다. 떠나는 게 무섭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렵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막상 제 발로 걸어 나오니까 세상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언젠가 꼭 웃을 날이 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